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간 중심의 기술 사업화 전략을 보면 아까 그 졸리의 그 사업화 프로세스를 보면 이게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게 이게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수요 기업을 발굴을 하고 비즈니스 로드맵을 짜고 R&D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따내기까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혼자서 사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사용자 혁신도 중요하고 사용자 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니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인지도가 올라가야 사용자 혁신이고 사용자 경험이 있죠. 그 전까지는 산업 내 생태계, 나와 연결된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윈윈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은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거죠. 왜 우리 그 사람인 이렇게 보면 제가 한문을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인이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댄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창업자의 성격이 별로야.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제가 주변에서 만나 뵀던 그 엔지니어 기반 출신의 그 창업자들을 보면 아, 내 기술이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시장과 타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술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과정까지 좀 오래 걸리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창업을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내 제품을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이 파괴적 혁신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혁신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누구와 엮일 것인가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랑 지속성에 대한 전략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이 기존 가치 사슬에서 혁신 기술은 기존의 가치 사슬을 이렇게 끊어내고 새로운 구조를 딱 집어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쇄적인 플랫폼을 얘는 개방형으로 만들잖아요. 이 통사가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변화 자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태계, 산업 가치 사슬과 생태계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얘로 인해서 없어진다. 그럼 얘가 반발하겠죠. 그러면 이 기술의 채택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 새로운 혁신 기술 제품에 의해서 모두가 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전략입니다. 뭐 말은 쉽죠. 네. 그래서 그 론 에드너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분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는 혁신 생태계 구조와 세 가지 위험 유형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공동혁신. 내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가 혁신을 해야 하느냐. 기존의 것을 기존의 사업 모델과 그 인프라를 누가 변화를 시켜야 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용사슬. 내 혁신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 이전에 누가 평가를 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그 전 있죠. 아까 그 사업화 프로세스 주기에서 원천 기술이 응용 기술로 넘어가고 뭐 이런 그 생애 주기 있잖아요. 이게 파이널라이징 되기 전에 분명히 기술은 B2B 먼저, 그러니까 G2B 먼저 갈 거고요. 정부를 대상으로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파이널라이징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파이널라이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최종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들어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파악을 하라는 거죠. 대부분은 기술 개발을 하신 분들은 최종 소비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행단에서는
내가 혁신을 적시에 필요한 조건에 맞춰서 실행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기술 창업은 제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2007년도에 QR코드를 가지고 그 2G 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뭔가 댓글을 남기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르게 런칭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템을 제가 계속 파이널라이징을 해서 그 스마트폰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시장 진입도 못했지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용자의 그 뭐 기술 사용 패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시 예를 들면 2G 폰으로 문자를 쓰기는 편하지만 얘를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게시판을 보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그마한 스크린에 지금 스마트폰에 비교를 하면. 자,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례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술이 원천 기술에 가까울수록 이게 사업화, 시장의 진입까지 거의 한 10년? 많게는 뭐 한 10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죠. 자, 공동혁신, 수용사슬, 뭐 실행, 이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업을 하면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닉스처럼 반창고 제품, 응용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이 보시는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출시를 해봤는데 생태계에서 뜨뜻미지근해. 근데 의외로 뭐 이렇게 뷰티 산업 쪽에서 뭐 이렇게 좀 잠재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앉아서 마인드맵처럼 한번 그려보면 그 생태계 내에서 누가 크레딧을 받는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잠재 이해관계자들은 내가 우선적으로 정해서 실행단에 옮겨야지만 이분들의 의향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발로 뛰어야지만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기술 사업화 뭐 과정에 따라서 그냥 탁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생태계를 먼저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디지털 영사기가 원래 아날로그였었잖아요. 이 사례의 핵심은 뭐냐면 영사기인데 영사기 운영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필름을 가지고 배분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디지털 영사기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제품으로. 그래서 뭔가 파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영화를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로 바뀐 거죠. 이렇게 좋은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얘도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린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왜냐면 극장들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니 기존의 아날로그 그 영사기도 잘 돌아가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디지털 영사기를 바꿔야 돼? 이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기존의 생태계는 디지털 영사기,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극장에 납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 내 가치 사슬에서는 이익을 누리는 이해관계자가 영화사였던 거죠. 왜냐하면 배포하기가 편해지고 그 그러니까 운영 관점에서 좋잖아요. 그리고 관객은 뭐 아날로그든 뭐 디지털이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큰 베네핏이 뭐 이렇게 체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 맵을, 자, 디지털 영상기는 뭐 2개 정도의 이익을, 그러니까 그 베네핏을 2개 정도로 플러스를 했고, 영화사는 아주 많은 플러스를 가지게 되고, 극장은 뭐 상대적으로 비용을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나 디지털 영상기로 바꿨으니까 그 영화 티켓 비용, 그러니까 티켓 비용을 올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퀄리티인 것 같은데 레이즈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2003년에 그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어떤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냐면 그 은행과 디지털 극장 통합 업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생태계 내에서 가장 베네핏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변화를 누려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를 한 하나의 대안책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뭐 이게 사례를 보면 아바타라는 영화가 뜨기 시작하면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 극장의 디지털 영상기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웃클래스에서 그 팀 프로젝트를 하실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다양한 그러니까 그 기술 유형, 그 다음에 기업 생애 주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업 지속성,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기존의 생태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 솔루션에 대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누가 베네핏을 가지고 누가 불이익을,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를 가지는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사업 전략을 한번 도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아웃클래스 액티비티는 제가 뭐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오전까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지만 제 사례를 샘플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2007년도에 QR코드 커뮤니티 서비스 모델을 제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는 그때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 창업은 내 과가 아닌 거구나. 그냥 장사만 할래 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갔고요. 이 창립 멤버였던 얘는 그 경험을 가지고 특허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서부터 10년 넘죠? 쭉 거의 10년 동안 너무 헝그리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큰 성과를 냈죠. 이 2차원 바코드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그 특허가 안 나왔을 때 굉장히 낙담을 하면서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제 특허를 어떤 거를 더 써보지? 어떤 게 더 있지? 아이템이 뭐가 있지? 이렇게 막 브레인스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주얼 스피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한 거죠. 아니 OLED가 나오면서 이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가 됐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벽지 어때? 뭐 테이블 어때? 얇고 투명하고 어딘가에 바를 수 있으니까 아주 막 이상한 개념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브레인스톰이니까요. 그래서 벽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목욕 타일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찾다가 결국에 도달한 것이 이걸로 특허를 내자라고 한 게 이 OLED 디스플레이를 스피커에다가 접목을 하면 어떨까? 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별의 별분데 다 붙여본 거죠. 스피커 외관에 붙여가지고 이퀄라이징을 해볼까? 라고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특허를 콘지 페이퍼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였었어요. 그 콘지 페이퍼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소리가 나오는 울림통이 있잖아요. 그 앞쪽에 이렇게 스폰지처럼 돼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운드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 고기를 콘지 페이퍼라고 해요. 시커멓고 스펀지 같이 생긴 재미없는 곳이죠. 여기를 OLED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여기 이퀄라이징 이렇게 막 화려한 막 이렇게 비주얼 이펙트를 붙여주면 어떨까 해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특허가 등록이 된 시점이 2011년? 2012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오른 거죠. 왜냐면 얘는 기술 특허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뭐 브레인스톰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시장에는 그 1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비주얼 스피커라는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돌비 뭐 5.1, 7.1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운드는 앞에 뭐 이렇게 다 주변을 돌지만 스크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템이.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스크린에서 뭐 영화를 보는데 발자국 소리가 뭐 발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뛰어간다. 그러면 사운드가 거기 그리드에 맞게 빵빵빵빵빵 이렇게 시퀀스로 터트려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주얼 스피커로 시작한 게 진짜 그 오디오 시스템으로 되고, 그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최근에 UHD TV용으로 10.2 채널 세계 표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퀄컴처럼 그 이 칩셋이 퀄컴에 들어가서 퀄컴이나 아니면 사운드 칩셋에 포함이 돼서 돌비 뭐 8.1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규격이 만들어지고 이제 원천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때요? 라이센스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화 진행이 라이센스에서 제품화로 되겠죠. 삼성과 협약이나 협력을 통해서 스크린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플랫 TV 안에도 조그마한 스피커를 넣어서 UHD, 뭐 사운드 맥시마이징 시스템, 뭐 소닉 티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TV를 팔 수가 있을 거고, 다양하게 파생이 돼서 사업화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닉 티어 사례를 보면 비주얼 스피커로 시작을 했는데 시제품 개발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OLE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자체를 이렇게 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력을 요했고요.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뭐, 제조업도 아니었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인이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하다가 변환기에 해서 결국에는 16채널 플러그, 12채널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생태계를 그려보니, 뭐, 극장에 한번 납품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극장이 이거를 설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 똑같이 생태계 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최대한 산업 내의 그 이해관계자들, 잠재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포착을 해낼수록,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최대한 가시화해서 이거를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징을 할수록 그 사업화 성공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런 거를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